29장 1946년 6월 3일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오후 정읍 한복판의 유세장은 어쩐지 차가운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승만이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순간 무장한 경찰들과 경호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무대 아래에서 철수와 도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고 있었다. 중절모 아래로 낯빛이 어두워진 도리와 한숨을 털어내며 눈길을 피하는 철수가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정판사 사건은 이제 마무리돼 가나봐. 도리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다. 빨갱이들을 다 잡아넣었어야 했는데. 철수는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빨갱이라고 다 적은 아니잖아요. 형님,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도리는 힐끔 철수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예민하다니. 친일파 자유주의자가 독립운동했던 빨갱이를 잡는 게 문제라는 거야.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몰아가요? 철수가 당황해 손사래를 쳤다. 제가 잡히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냥 형님이 너무 예민해 보인다는 말이지요. 도리는 피식 웃으며 철수의 어깨를 툭 쳤다. 너야말로 요즘 이상해. 수사에도 별 의욕 없고 일찍 출세했다고 너무 늘어진 거 아니냐. 아니라기는요.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런 상태로는 대꾸조차 힘겨웠다. 그러자 도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너 요즘 여운형 동정을 살핀다며? 철수는 시선을 들어 관중들이 모여드는 유세장을 바라보았다. 네, 미군정이 여운형 선생님에게 관심이 많아요. 여운형이 지지도가 좋잖아. 좌우 합작 따위라지만 미군도 그의 대중성에 눈길을 주는 모양이군. 도리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철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여운형 선생님은 벌써 테러를 6번이나 당했는데도 살아남으셨잖아요. 그러니 좌우 양쪽에서 그를 죽이려고 안달이지요.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도리가 혀를 찼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철수는 멍하니 무대 방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게까지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하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간답니다. 혁명가는 침상에서 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바로 그때 무대 위에 이승만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민들의 함성이 짧게 터져 나왔으나 금세 잦아들었다. 둔탁한 마이크 음성이 울리며 이승만은 또렷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공의 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되었고 재개될 기미가 없으니 통일정부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를 구성해 38선 이북의 소련을 철퇴시키는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합니다. 민족통일정부를 바라며 노력했지만 이북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방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자 관중 사이에서 별다른 환호나 박수가 터져 나오지 않았다. 도리는 혼란스럽게 철수를 쳐다보았다. 저게 무슨 뜻이야? 철수는 고개를 숙여 작게 대답했다.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운다는 거죠. 그럼 이북은? 도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철수는 피로가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래서 좌우 합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북도 결국 자기 정부를 세우겠지요. 유세장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고요해졌다. 이승만의 발언에 대중은 갈피를 잡지 못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철수는 그런 관중들을 바라보며 침묵에 잠겼다. 그 얼굴들 속에서 그는 불안과 긴장, 그리고 무거운 침묵을 느꼈다. 시대는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했고 그 결단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임을 그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정판사 사건으로 얼룩진 날들이 뒤틀린 기억처럼 남았고 이제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 남과 북, 우익과 좌익,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무표정한 대중. 철수는 그 한가운데서 혼란에 사로잡힌 채 제대로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있었다. 30장 1946년 9월 6일 경무부 대회의실은 그 자체로 얼어붙은 긴장감 속에 잠겨 있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기묘하게도 천천히 아주 느린 박자로 시간을 쪼개고 있었고 부연 형광등 아래 간부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일렬로 앉아 강단을 주시한 채 숨죽이고 있었다. 강단 앞에 선 장택상과 노덕술. 장택상은 언뜻 고독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그의 옆에 선 노덕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다. 노덕술은 앞에 놓인 서류를 탁자 위에 툭 떨어뜨리며 냉혹한 눈빛으로 방안을 훑었다. 미발갱이들을 더 이상 설치게 둘 수 없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전반에 얼음비늘처럼 번져갔다. 간부들 중 몇몇은 괜히 목덜미를 움츠리며 허리를 더욱 꼿꼿이 세웠다. 이 자들은 토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미군정 해체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 최종 목표가 뭔지 아나? 바로 쿠데타야. 조국을 붉게 물들이려고 한다고. 노덕술의 음성이 서슬퍼렇게 내리쳤다. 마치 이 낡은 회의실이 전쟁터로 변모한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간부들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군가는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며 노덕술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노덕술은 단숨에 시선을 돌려 강단을 세차게 한번 쳤다. 탁자 위 서류 더미가 툭 하고 울렸다. 오늘부로 좌파신문 조선인민보, 현대일보, 중앙신문을 즉각 폐간한다. 각 신문사 간부들을 몽땅 체포해. 그리고 조선공산당 박헌영, 이주하, 이강국, 이들은 꼭 잡아야 할 핵심 대상이야. 노덕술은 어둑한 눈동자 뒤에 불길 같은 결의를 품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이건 명령이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낮고 길게 뱉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나서야 한다. 말을 끝낸 노덕술 옆에서 장택상이 간부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노덕술보다는 덜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더없이 분명했다. 여러분 사령관의 뜻을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작전에는 우리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간부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각오를 다진 목소리로 외쳤다. 네, 알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천장의 건조한 공기를 깨어내는 순간 노덕술의 눈가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책임감, 결의, 그리고 냉혹함이 뒤섞인 그 눈빛은 마치 전투 명령을 받은 장군의 것이었다. 방 안에 흐르는 분위기는 이미 종성이 울리는 전장이나 다름없었다. 간부들은 하나둘씩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밀려드는 침묵 속에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하나, 좌파 신문 폐간, 그리고 주요 공산당 간부 체포. 경무부의 새로운 작전이 막 시동을 걸었고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이 시대의 톱니바퀴가 되어 조국이라 불리는 이 판에서 냉혹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31장 1946년 9월 6일 신문사 앞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잔잔하던 거리는 고통스럽게 비명 지르는 사람들과 부서진 건물 파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북청년단 단원들이 트럭에서 쏟아져 나온 순간부터 광경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들의 붉은 완장에는 피 같은 색이 감돌았고 손에 든 도끼와 몽둥이는 금방이라도 사람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 흉흉했다. 한 단원이 신문사의 현판을 도끼로 내리치자 목재 파편이 산산조각나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변에 있던 신문사 직원들과 지나가던 민간인들은 갑작스러운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맞아 쓰러졌다. 어느새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바닥은 선홍빛 피로 물들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이 거리의 주도권은 서청 단원들이 쥐고 있었다. 흉포한 웃음소리와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가 뒤섞이며 공기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는 두 사람, 철수와 도리는 경찰 완장을 찬 채 현장을 통제해야 할 입장이었다. 철수는 목울대가 긴장으로 굳고 이맨 식은땀이 배었다. 반면 도리는 어딘가 들뜬 표정으로 서청 단원들의 맹렬한 폭력을 지켜보고 있었다. 와, 사납구나. 진짜 사나워. 도리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 청년들이 바로 서청인가 보네. 철수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승만 박사님과 미군정이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충한다고 했지. 그래서 저들을 용인해 준 거야. 사실상 반공 중훈사 조직이라나. 도리는 그런 철수의 설명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였다.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마당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든든하지 않냐? 경찰 인력 모자란다고들 했잖아.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도리와는 달리 점점 어두워졌다.
서청 단원들의 폭력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그 자체로 폭력적 난동이었고 그 대상은 죄 없는 민간인까지 가리지 않았다. 철수는 서청 단원 중 한 명이 어린 소년을 향해 몽둥이를 들어올리는 광경을 보고 이를 악물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형, 저건 좀 심한데요. 경찰도 아닌 민간인들이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게 맞는 겁니까?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억제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들리는 말로는 서청이 빨갱이 잡는다고 하면서 약탈도 하고 민간인도 마구잡이로 폭행한다던데 이건 깡패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걸 용인하죠? 도리는 깜짝 놀라 철수의 팔을 잡아 끌었다. 마치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손가락을 입술에 댄 도리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쉿, 철수야, 조심해. 다 들린다니까. 너 요즘 정말 왜 이래? 말 조심 좀 하라고. 철수는 말을 멈췄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폭력의 한복판을 향해 있었다. 민간인이 머리를 감싸 쥐고 쓰러지는 모습, 피투성이가 된 얼굴, 두려움에 질린 시선들이 그의 마음을 후벼 팠다. 그는 경찰로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눈앞의 불의에 대한 본능적 반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게 정말 조국을 위한 길인가? 철수는 속으로 되물었다. 빨갱이라 부르며 낙인 찍힌 이들이 죄다 범죄자인가? 폭력을 휘두르는 이 서청 단원들은 과연 정의의 편인가? 아니면 또 다른 독재적 힘의 도구에 불과한가? 철수는 두 손을 꽉 움켜쥐며 흐트러진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폭력적인 광경이 끝없이 반복되고 그날 이후에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었다.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혼란은 결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듯했다. 하늘은 청명했으나 땅 위는 피와 공포로 얼룩져 있었다. 철수는 끝내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올바른 위치인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 32장 1946년 9월 27일 거리는 인파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학생들이 들고 있는 팻말이 깃발처럼 흔들리며 열띤 목소리가 골목 구석구석까지 번져나갔다. 누군가는 쌀을 배급하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해고 반대, 노동운동 자유보장, 민주이사 석방이라는 구호들이 서로 얽혀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 울려 퍼졌다. 거리의 공기는 점점 더 덮여지고 사람들의 함성은 파도처럼 거세게 밀려왔다. 한편 시위대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두 사내, 경무부 경감 철수와 그의 동료 도리는 초조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다. 둘은 이미 수일째 이어진 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 속에 서 있었다. 도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어떡하지? 제지해야 하나? 도리의 낮은 목소리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철수는 부장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수로? 저기 있는 중학생이며 전문학교 학생들만 해도 15,000명이 넘는다고. 상부에선 지켜보라고 지시했어. 게다가 며칠 전 부산에선 철도 노동자 7천여 명이 파업했고 전국적으로 4만 명이 넘게 파업에 참여했다더라. 이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막아? 도리는 씁쓸하게 입맛을 다셨다. 하여튼 빨갱이 새끼들 선동술은 끝내주지. 신전술이니 뭐니 떠들더니 결국 이런 소요를 만들어내잖아. 그 말에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작게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듯한 톤이 어려 있었다. 여론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 미국 자율화로 지주들이 쌀을 매점매석하면서 쌀값만 폭등했지. 미군정이 뒤늦게 쌀 강제 수집으로 배급을 한다지만 관리들은 중간에서 해먹고 지주들은 뒤로 챙기니 여전히 쌀 부족이 심각해.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선 일제 때보다 식량난이 더 심각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콜레라까지 돌고 있는데 그 와중에 경찰은 빨갱이 잡는다고 애먼 사람들까지 잡아들이고 있으니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 미국이나 외놈이나 뭐가 다르냐고. 그 순간 도리는 철수를 빤히 쳐다보며 반감 어린 표정을 지었다. 철수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고 있었지만 그 역시 현실을 외면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 이 땅을 지켜보아 온 사람이었다. 빨갱이고 뭐고 결국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살지 않겠냐고. 철수는 주위에 들릴까 조심하면서도 참을 수 없는 울분을 토했다. 국가라는 게 뭐야? 국민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게 책임 아니야?
근데 이게 뭐냐고. 도리는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다. 주변의 눈길을 신경 쓰는 듯 낮은 목소리로 타일렀다. 야, 너 자꾸 삐딱해진다. 불안해. 알고 있지? 넌 경무부 경감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위험해. 철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도 알고 있었다. 내가 뭘, 그냥 상황을 말한 것뿐이야. 도리는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말인진 나도 알아. 하지만 조심하라고. 네가 이런 말 하는 거 누가 들으면 널 빨갱이라 할 수도 있어. 그건 내 목줄을 쥐게 할 수도 있다고. 철수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지금 어떤 입장이어야 할까? 이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그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 잠시 후 도리가 미소를 만들어내며 어색한 공기 속에 한 가닥 다른 색을 풀어놓았다. 그나저나 영희 씨랑은 어떻게 되고 있어? 좀 진전이 있나? 철수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어딜 그럴 시간이 있냐? 정신없이 바쁘다고. 도리는 익살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썹을 까딱했다. 그래서 괜히 너만 신경질 내는구만. 그래도 어제 잠깐은 봤다며? 철수는 그제야 작게 웃음을 지었다. 잠깐이지만 봤어. 피곤했지만 그래도 좋더라. 도리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고작 얼굴 한번 보는 게 다행일 정도라니. 씁쓸하긴 하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힘내라, 철수야. 둘은 그 짧은 대화 속에서 한 가닥의 일상과 안도를 나눴다. 그러나 다시금 고개를 돌리자 거리에는 여전히 수많은 목소리와 발걸음, 그리고 격렬한 요구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의 함성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졌고 한낮의 태양 아래 그들은 자기 몫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철수는 침묵한 채로 다시 시위대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한편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이들 군중이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공감하는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있었다. 어디로 기울어야 할까? 그 답을 찾기 어려운 채 또 한 번 시간이 흘러갈 뿐이었다. 33장 1946년 9월 28일 서울 종로 어귀에 자리 잡은 다방.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약한 햇빛 아래 철수는 내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과 깨끗한 양복 차림에도 그의 눈가는 날선 긴장감에 덜덜 떨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 한 잔, 그리고 아까부터 홀짝이고 있는 영희의 커피잔. 그녀는 가늘고 길게 뻗은 손가락으로 잔을 돌리며 요염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울을 떠나세요. 철수는 진중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공포와 염려가 섞인 음색이었다.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산당 세력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지만 그에 호응하는 대중의 불만도 만만치 않아요. 여긴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테이블 건너편 영희는 쓴 커피를 천천히 입안에서 굴리다 삼키며 마치 철수의 조바심을 장난스럽게 즐기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철수 씨는 참 세상 걱정을 혼자 다 지고 사네요. 그녀는 짧은 웃음을 흘리고는 머리카락을 뒤로 젖혔다. 사내가 그렇게 배짱 없어서야 무슨 일을 하겠어요. 철수는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다. 영희 씨, 지금까지 쌀 사업하시면서 꽤나 이득을 보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사치 부릴 때 아닙니다. 미국 군정청도 이번 사태를 가만히 보지 않을 겁니다. 구실만 생기면 강경책으로 나설 거예요. 영희는 커피잔을 들어 올린 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번지게 했다. 미군정의 움직임까지 알다니 제법이네요, 철수 씨. 뿌락지라도 되는 건가요? 이런 고급 정보를 공짜로 넘겨줘도 괜찮아요? 그녀의 눈동자는 호기심과 장난기가 섞여 반짝거렸다. 철수는 대꾸 대신 어깨를 부드럽게 으쓱했다. 영희 씨도 참... 그래도 부탁입니다. 지방으로 내려가 계세요. 쌀 사업도 당분간 접고요. 여긴 곧 혼란이 커질 테니. 한동안 장난스런 태도를 유지하던 영희는 뜻밖의 조용히 시선을 커피잔 안쪽으로 떨구며 말했다. 고마워요. 희미하고 부드러운 마치 결빙된 나무가지에 살짝 봄눈이 녹듯한 목소리였다. 철수는 그 말에 순간 놀라 눈을 크게 뜨고는 마치 그 순간의 용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녀에게 조심스레 제안했다. 그렇다면 제 손을 잡아주시겠어요? 영희는 눈을 크게 뜨고 철수를 노려보듯 바라보다 약간 비꼬는 듯한 웃음과 함께 그의 손등을 가볍게 쳤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급해요. 서툴러요. 여인의 마음이 그렇게 쉽습니까? 특히 내 마음은 더더욱. 철수는 머쓱한 듯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선 넘지 않겠습니다. 어렵네요, 정말. 영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약간 붉어진 그녀의 볼, 그리고 커튼 틈새로 비치는 희미한 겨울 햇살이 다방 안에 아련한 온기를 채웠다. 바깥 거리는 조용했지만 바람 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긴장이 서려 있었다. 며칠 뒤 철수는 영희가 머무는 한옥집 뒤뜰에 숨어 들어왔다. 정문에선 사환이 기웃거리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철수는 눈에 띄지 않고자 담장 너머로 슬쩍 몸을 옮겼다. 그는 몇 번 심호흡을 하며 자신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 한옥 뒤뜰의 매화나무가 겨울의 끝자락에 작은 꽃망울을 달고 있었다. 아직 본격적으로 피지는 않았으나 작은 생명들의 꿈틀거림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듯했다. 철수는 발소리를 죽이며 마루 밑에 숨어들어 영희가 마당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영희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다. 그녀는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담요 같은 것을 둘둘 말아 안고 있었다. 담요 속에는 쌀포대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사업 정리라더니 정말 정리하는 중인가? 철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때 발치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깜짝 놀라 마루 밑을 더 파고들었다. 그 소리는 한 남자였다. 상처 입은 듯 가쁜 숨소리, 그리고 끙끙 앓는 목소리. 영희는 그 남자에게 담요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걸었다. 곧 연락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기다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방에서 철수를 대할 때와 달리 한결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환자나 어린아이를 위로하는 듯했다. 철수는 당황했다. 영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쌀 사업이라던가 미군정의 감시라던가 그것이 단순한 경제활동이나 장난스런 밀고 밀리는 흥정이 아니라 더 복잡한 그물망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영희가 돌아서며 살짝 눈길을 거두는 순간 마루 밑에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는 철수의 시선과 살짝 겹쳤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순간 철수는 들킨 것인가 두근거렸지만 영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실내로 들어갔다. 철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영희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그녀는 단순한 상인도 장난스런 다방의 여인이 아닌지도 몰랐다. 어떤 조직, 어떤 흐름 속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선 소문이 흘렀다. 공산당 계열 시위대가 곧 다시 집결할 것이라는 이야기,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미군정 청년 장교들의 비밀스러운 모임, 그리고 귀족적 태도로 굴던 상류층 인사들이 문득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소문까지. 비밀과 균열이 도시 곳곳을 흐르는 가운데 철수는 영희를 지켜봐야 했다. 왜 그녀에게 집착하는 걸까? 단지 그녀가 아름답고 매력적이라서? 아니었다.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영희를 중심으로 뭉치는 수많은 비밀들을 느끼고 있었고, 그녀가 이 험난한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운명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본심, 고마워요 라고 작게 속삭이던 순간을 잊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철수는 과감히 영희의 한옥을 다시 찾았다. 공기는 차가웠고 어쩌면 누군가가 그를 미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마당으로 슬쩍 들어선 순간 그는 담장 너머에서 불빛 하나를 발견했다. 손전등 불빛이었다. 누군가가 이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철수는 마루 밑이 아닌 슬며시 마당 가장자리에 몸을 숨기며 상황을 지켜봤다. 잠시 후 영희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잠긴 하늘에 달린 희미한 달빛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곧 담장 너머 불빛을 의식한 듯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때 영희의 숨소리가 흔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 서 있었다. 철수는 용기를 내어 낮게 속삭였다. 영희 씨.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뒤돌아보았다. 눈썹 사이로 날선 불안이 스쳤지만 철수를 확인하곤 살짝 안심한 듯했다.
철수 씨, 여긴 웬일이죠? 영희 씨를 도우러 왔습니다. 철수는 허튼 위세를 부리지 않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여기 위험한 사람 있어요. 영희 씨를 지켜보고 있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철수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만약 제가 없어지면. 그녀는 말을 맺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자진해서 잡는 손이었다. 철수는 놀랐지만 그녀의 손끝이 차가웠고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어디로든 갈 겁니다. 철수 씨 말처럼 이 서울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의지로, 제 방식으로 떠나고 싶어요. 영희는 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철수 씨는 제가 남긴 흔적들을 지워주세요. 쌀 사업 관련 문서든 제가 함께하던 사람들의 명단이든 제 과거를 덮어주세요. 그게 당신이 저를 정말 걱정한다면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안위를 걸고 영희를 위해 움직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는 그녀에게 끌려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 애정 이상의 무언가, 이 혼란한 세상 속 두 사람만의 신뢰 혹은 공모심. 알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이번엔 그녀가 거부하지 않았다.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선 작은 인기척이 사라지는 듯했다. 감시자도 둘의 모습을 본 것일까? 아니면 철수의 등장에 당황해 물러난 걸까? 그것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약속 하나가 맺혀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울 도심에는 군정청의 본격적인 강경 조치와 함께 시위대 검거 소식이 돌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종로 다방과 한옥골목, 그리고 낡은 창고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영희의 한옥집도 문이 굳게 닫혔다. 그녀의 모습은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빗장 잠긴 대문과 벌써 떨어진 매화나무의 꽃집 몇 장뿐이었다. 철수는 영희가 부탁한 대로 그녀가 남긴 문서 한 꾸러미를 불태웠다. 쌀 사업 관련 서류에는 평범한 이윤 계산뿐 아니라 누군가와 오간 거래 내역도 있었다. 아마도 공산계 조직원이나 혹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정보원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으나 이제 알 길 없다. 그는 약속을 지켰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지방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이 낯선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을지 철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다방 한 구석, 식지 않은 커피잔 앞에서 마주 앉아있던 그 겨울날, 그녀가 남긴 작은 고마워요라는 말 한마디는 오래도록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평온한 날씨 아래 다시 만나게 된다면 철수는 더 다듬어진 말투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볼 것이다. 여인의 마음이 쉽지 않다 했지만 그럼에도 한 번쯤은 제대로 전하고 싶었다. 혼란한 시대, 소용돌이치는 정치와 투쟁, 밀고와 감시의 그물 속에서도 꽃피울 수 있는 아주 작은 마음의 온기를